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곳이 바로 캐나다입니다. 광활한 자연과 높은 삶의 질, 그리고 안정적인 복지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되어 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꿈꿔왔던 캐나다에 도착한 사람들이 다시 짐을 싸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캐나다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조차 다른 나라로 재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물론 어느 나라든 완벽한 곳은 없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캐나다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캐나다를 떠난 사람의 수가 무려 51만 9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수치로 지난 45년간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IT 전문가 등 캐나다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두뇌 유출 현상은 캐나다 경제에 장기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떠나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는 바로 극한의 추위와 우울한 사회 분위기입니다.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눈 덮인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실제로 그곳에 살아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조금만 북쪽 지역으로 가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그나마 남쪽에 있는 캘거리 같은 도시도 겨울이 되면 영하 42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런 추위는 단순히 옷을 두껍게 입으면 해결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길거리를 걸어 다니기도 어렵고 자동차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물이 얼어서 수도관이 터지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겨울은 보통 10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지속됩니다. 무려 6개월이나 되는 긴 겨울을 견뎌야 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햇빛을 제대로 보기 어렵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비타민 D 결핍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밴쿠버는 어떨까요? 이곳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서 햇빛을 보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기온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 체감상 더욱 춥게 느껴집니다. 밴쿠버의 경우 연간 강수일이 무려 166일에 달한다고 해요. 이는 1년 중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거의 매일 비가 내려서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 이어집니다. 토론토 역시 1년 중 절반가량을 눈과 함께 보내야 해요. 5월이 되어도 가끔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니까요. 눈이 오면 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집 앞 눈 치우기는 물론이고 각종 생활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심각한 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많은 캐나다 거주자들이 겨울철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따뜻한 기후에서 살다가 이주한 사람들의 경우 이런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요.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죠. 의학적으로 이를 계절성 우울장애 SAD라고 부르는데 캐나다에서는 인구의 약 15%가 이 질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상점들이 오후 6시면 문을 닫아버려서 저녁 시간에는 할 수 있는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도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원래 캐나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끼리만 만나려고 하고 외부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치안 악화와 노숙자 증가 현상입니다. 그동안 캐나다는 남쪽의 미국과는 다르게 상당히 안전한 나라로 인식되어 왔어요. 마약 문제도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고 여겨졌죠. 물론 지금도 미국에 비하면 훨씬 안전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살인 사건 발생률이 지난 3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20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거의 12%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 같은 대도시의 다운타운 지역에서는 치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한밤중에 혼자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이 위험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현지 거주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노숙자들의 행동 변화예요. 예전에는 대부분 조용히 지내던 사람들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보고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유 없는 폭력 사건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마약 문제가 있어요. 캐나다 주요 도시의 다운타운 지역에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경우 2016년 이후 무려 2만 1,000명 이상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마약 관련 사망자의 수가 교통사고, 자살, 살인 등 다른 모든 사고사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펜타닐이라는 강력한 마약이 시장에 퍼지면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세이프 서플라이 정책이 그것인데요. 이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거의 무료로 약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안전한 약물과 적정 용량을 관리함으로써 불법 마약상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였어요. 실제로 이 정책 도입 후 약물 관련 사망자가 8% 정도 감소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정부가 마약 사용을 용인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세금으로 마약을 사서 나눠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임시 방편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아요.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약 사용이 합법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마약 중독자 수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또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시설들이 주거 지역 근처에 설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길에 마약에 취한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이 일상화되었다고 학부모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 과도한 진보적 이념 강요와 정부의 언론 통제입니다. 깨어있음을 의미하는 진보적 사고방식 자체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반대, LGBTQ 권리 보호 등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정부에서 이런 사상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를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디를 가든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나 각종 진보적 구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가능한 한 어릴 때부터 호르몬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거나 성전환을 권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나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의료 행위를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문제는 이런 정책들을 정부에서 절대적 진리처럼 다루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반대 의견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다가 해고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논쟁거리는 최근 통과된 C11 법안입니다. 이는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캐나다산 콘텐츠를 더 많이 노출시키겠다는 명목의 법안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자국 문화 보호라는 좋은 취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어떤 영상이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어떤 영상이 숨겨질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상 인터넷 검열을 합법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콘텐츠만 활성화되고 비판적인 목소리는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과거에 캐나다 정부가 시위 참가자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킨 전례가 있어서 이런 우려는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캐나다를 떠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어요. 특히 언론인이나 유튜버, 블로거 등 콘텐츠 제작자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는 심각한 일자리 부족 현상입니다. 캐나다는 이웃나라인 미국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현저히 부족해요.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대기업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도 대부분 캐나다 내에서만 알려진 중소규모의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고학력자라고 해도 자신의 전공과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하거나 아예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캐나다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천연자원이나 금융업에 집중되어 있어요. 기술 기업이나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운 좋게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미국의 같은 직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연봉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하니까 실제 수령액은 더욱 적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정말 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경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연봉 15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같은 실력과 경력을 가져도 7대 8만 달러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해요. 거의 절반 수준의 급여를 받는 셈이죠. 또 다른 문제는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경력자만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신규 이민자나 신입사원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요. 심지어 본국에서 풍부한 경력을 가진 사람도 캐나다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진 또 다른 이유는 급증하는 이민자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캐나다에는 엄청난 수의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인도 출신이에요. 캐나다 고용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의 이민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들이 저임금 일자리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민자들 중에는 저숙련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 출신 이민자 중에는 IT 기술에 능통한 우수한 인재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대기업 준역으로 스카우트되거나 수십만 달러의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해요. 결국 캐나다 현지인들은 저임금 일자리는 물론이고 고임금 일자리까지 이민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일자리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한 가지 사례로도 알 수 있어요.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1명 뽑는데 무려 2,800명이 지원했다는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캐나다 인재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미국 등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어서 캐나다는 심각한 두뇌 유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들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캐나다에서 의과 대학을 졸업한 의사들 중 상당수가 미국으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더 높은 급여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문제는 급격한 생활비 상승입니다. 생활비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해요. 어디를 가든 예전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죠.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여기에 높은 세금이라는 큰 변수가 더해집니다. 소득세율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경우 소득세가 무려 30%에 달해요. 1년에 10만 달러를 번다고 해도 그중 3만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GST, PST라는 추가 세금을 지불해야 해요. 이는 일종의 부가가치세로 둘을 합치면 대략 13%에서 16%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50달러짜리 물건을 사면 약 7, 8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명목의 세금들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소세라는 명목으로 연료비에도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또 하나 부담스러운 것은 팁 문화예요. 캐나다에는 미국처럼 팁을 주는 관습이 있어요. 원래는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택시를 탈 때 주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단순히 물건을 살 때도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팁 비율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20%에서 22% 정도는 줘야 눈치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면서도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 메뉴에 표시된 가격의 1.5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생활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겨우 27% 정도만 올랐어요. 그래서 캐나다인의 절반가량이 월급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번다고 해도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함께 늘어나서 어떤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62%를 넘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동기 자체가 사라지게 되죠. 식료품 가격도 큰 문제예요. 캐나다의 식료품 물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해요. 우유 한 갤런이 6설 7달러, 빵 한 덩어리가 4, 5달러 정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외식비는 더욱 비싸서 간단한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팁까지 포함하면 한 끼에 3, 40런는 각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앞서 언급한 생활비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이지만 인구는 남한보다도 적은 4,100만 명 정도예요. 그런데 북쪽 지역은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인구의 92% 정도가 남쪽 국경 지역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 두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밴쿠버에서 원룸 아파트 한 달 임대료가 무려 3,200 캐나다 달러입니다. 이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20만 원 정도예요.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과 비교해도 엄청난 가격이죠. 캐나다인의 평균 연봉을 6만 6천 달러로 계산했을 때 소득세를 제하면 월급이 약 3,900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서 임대료로 3,200달러를 내면 겨우 700달러로 한 달을 버텨야 해요. 앞서 말했듯이 캐나다의 생활비는 상당히 비싼 편이라서 이 돈으로는 정말 최소한의 생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퇴근 후에 음식 배달이나 기타 부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캐나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2022년 한 해 동안 캐나다 인구가 무려 108만 명이나 증가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이민자들이에요. 이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문제는 캐나다가 이렇게 많은 이민자들을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의 주거 형태를 보면 고층 아파트보다는 넓은 마당을 가진 단독주택이 많아요. 이런 주거지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토론토나 밴쿠버에 고층 건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모든 이민자를 수용하려면 2030년까지 약 590만 개의 새로운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하지만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각종 규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게다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저소득층이 유입되어 지역 치안이 악화된다는 우려 때문에 기존 주민들의 반대도 심해요. 그래서 토론토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실제로 건물을 완공하기까지 보통 9년에서 1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긴 개발 기간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캘거리나 위니펙 같은 소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훨씬 저렴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대도시 생활을 선호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토론토와 밴쿠버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많은 캐나다인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거예요. 바로 캐나다판 영끌족이 등장한 거죠. 초기에는 캐나다의 기준금리가 0.25%밖에 안 돼서 대출 부담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서 5.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엄청난 이자 부담을 지게 되면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캐나다의 의료 서비스입니다. 캐나다는 의료비가 무료라는 점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이미 세금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무료가 아니라 미리 낸 거죠. 캐나다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검진을 받으려고 해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전문의를 만나야 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운 좋게 검진을 받았다고 해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캐나다에는 의사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캐나다 의학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캐나다인의 약 15%에 해당하는 650만 명이 주치의가 없는 상태라고 해요. 이들은 아프면 응급실에 가거나 워크인 클리닉이라는 임시 진료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제적 여건이 되는 캐나다인들 중에는 미국으로 가서 사비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1년을 기다려야 할 수술을 미국에서는 며칠 내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우려사항은 최근 캐나다에서 합법화된 안락사 제도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라고 해도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고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허용하는 안락사의 적용 범위는 불치병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이 있어도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고 마약 중독자에게도 안락사가 허용돼요. 심지어 의사가 환자에게 먼저 안락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락사 제도가 확대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락사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질 것이고 사회에 부담이 된다고 여겨지는 노인층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이 점차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퇴역 군인에게 공무원이 안락사를 권유했다가 큰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어요. 또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정부에서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거부하자 안락사를 선택했다는 충격적인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나는 주요 이유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캐나다가 모두가 동경하는 이상적인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캐나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캐나다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지속적인 인구 증가 등 단점보다는 장점과 발전 가능성이 훨씬 큰 나라인 것도 분명하죠. 무엇보다 캐나다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잘 정착된 나라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나다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나라든 완벽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겠죠.